예, 감사합니다. 지난 그 판문점 선언 자체가 담고 있는 의제가 크게 세 가지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시하고 있는 비핵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형성하는 문제, 그 군사적인 신뢰 구축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 경협의 문제를 지금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 하나하나가 아주 그 정책적인 함의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 세계가 병렬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상호 간의 시퀀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특히 이제 비핵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아마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많은 그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분들은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이 그 세계가 선순환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꽤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 조금 불분명하게 됨으로써 이제 지금 뭔가 앞으로를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그 예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지금 그동안에 논의되어 왔던 부분들이 지금 포괄적이고 다소 원론적인 수준으로 마무리되은 그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속에서 분명히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고 추진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정책과 또 방향도 설정해야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세 분께서 이제 지적하신 또는 뭐 질문하신 부분을 각각 좀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 두 분의 플로로부터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연결된 질문이어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같이 좀 답변해 주시죠. 하나는 성균관대학 이혜환 교수님께서 조 교수님이나 신 박사님 뭐 두 분께 다 하신 건지 두 분 중에 자신 있는 분이 답을 해 주시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렇습니다. 북한이 대가 없는 비핵화를 원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벗어나서 획기적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관건은 북한이 획기적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적 입장을 선택했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는 비핵화를 할 거냐 할 거냐에 대한 전략적 결단보다도 사실은 북이 지금 경제 집중 노선으로의 전략적 결단을 정말 확실하게 한 것인가가 더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현재 북미 간 신뢰 형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 프로세스로 이해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두 분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다른 한 분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대학원에 계시는 황혜지 씨께서 조동준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지금 질문일 수도 있고 코멘트일 수도 있는데요. 방찬영 총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극도로 집중된 통치 권력을 상당 부분 분산시키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시장지향적 계약 개방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북한이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 개혁 개방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북은 뭐 개혁 개방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북한식 다른 용어를 쓰겠지만 최근에는 뭐 개변인가 하는 말을 쓰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어떤 북한의 이런 이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이셨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게 하면 김정은 정권의 유지 또는 북한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을 염려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이런 개혁 개방으로의 어떤 변화, 지금 말하는 경제 성장 노선으로서의 전략적 결단을 하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의 안정을 지키는 것. 이게 아까 말한 뭐 등소평 노선일 수도 있고 지금 베트남 노선일 수도 있을 텐데 일종의 그런 형태를 지금 생각하는 과정에서 지금 북미의 이런 수준의 딜 내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지 이런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세 분 논평자들의 질문과 이 플로우 두 분의 논의까지를 포함해서 세 분 발표자께서 5분 정도, 조동준 교수님께는 7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동준 교수님 7분을 드리고 두 분 선생님께는 5분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예,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경험치와 그다음에 논리적 추론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는 이 아주 초자연적인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제가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은 경험치와 논리적 추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드리겠습니다. 평화와 비핵화가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경험치로 지금 영국과 프랑스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와 평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핵과 비핵이 평화에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핵을 포기한 국가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을 포기한 가장 결정적 계기를 꼽으라면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변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를 돕기 위해서 쿠바군이 와 있었습니다. 그 쿠바군의 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국가가 사실상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 안보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사라졌다는 전제 조건이 마련되면 그러면 철수할 수가 있습니다. 핵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논의를 북한 쪽으로 가져왔을 때 북한이 그러면 어떤 조건이 마련됐을 때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이 없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 지점이 과연 가능할까 여부를 지금 논의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비핵화가 뭐여야 되는가 평화가 뭐여야 되는가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논의해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게 저희 개인적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은 핵무기 자체를 계속해서 가질 거라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제가 10년 전서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많이 혼났습니다. 학계 내에서. 그래서 아예 사실은 국내 학계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며칠 전에 김철희 이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발표를 시켰는데요. 원래 이 공개 발표용 자료를 아닌 다른 걸 숨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발표하라 해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 하기가. 근데 과연 경험치 내에서 이것이 가능할까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것을 당위로 얘기하는 그 순간서부터는 당위는 결국 정치인들은 얘기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외교관들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만 실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가보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같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군사훈련 중단 같은 그런 끔찍한 카드를 줬을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분의 생애 주기와 관련돼 있다. 예. 왜냐하면요, 웃긴 얘기를 드리자면 이겁니다. 인생에서 피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소년급제고 두 번째가 중년 상처. 남자식 표현이니까 상처를 하는데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노년 가난이라 합니다. 근데 트럼프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소년급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급제를 한 사람들의 특징이 소년급제의 특징이 뭐냐면 젊을 때 갑자기 돈을 많이 번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거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고시죠. 고시에 1등으로 붙는다든가 그 다음에 아이돌이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본인의 일생 전체 삶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판단 부분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온 그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돼서 총 8시간의 브리핑을 받은 게 전부였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복잡한 문제를 본인 8시간에 알고 있다고 본인이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믿고 있는 대로 나와서 십적 만나봤는데 정말 대책이 안 터는 복잡한 문제를 만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부분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초기에는 되게 정신없는 대통령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하면 복잡한 상황을 인지하면서 좀 괜찮아지다가 나중에 한 몇 년쯤 지나고 나면 또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아주 구체적인 얘기로 이제 박원구 박사님께서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은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실무자 사안에서 합의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건 공산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실무자가 어떤 합의를 가져오면 그 실무자가 가진 합의가 이 독재 정권의 최고 지도자한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의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의제를 충분히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 의제 중에서 어느 지점까지 내가 양보하고 어느 지점에서 타협을 할까 실무자들이 결정을 못합니다. 여태까지 북한 외교의 특징을 바라본다면 외교관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로봇과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 북한으로부터 최고 이 집권자로부터 훈령을 받아서 결정을 하지 실무자가 전권 위임의 형태,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협상력의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외교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가 양쪽에서 폼페이오가 김영철이 만났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논의할 의제는 이거야. 하지만 정말로 어느 지점까지 양보가 가능할지 그게 결국 가서는 제가 말하는 정보거든요. 이게 나는 알고 있어요. 김정은의 마음속은 내가 어디까지 양보할지 알고 트럼프의 마음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줄 줄 아는데 그거를 지금 실무자 차원에서 공유하는가? 공유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게 지금 합의가 안 돼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방청년 황혜지 학생이 줬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경험치로서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집권하고 나서 나 경제 몰라. 그러니까 경제 강요들한테 너 이 문제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해결해. 그러면 그 선택이 과연 전두환 대통령이 그 집권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의 권력의 약화를 의미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방 총장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하나 더 들어가자면 사실은 김병현 선생님이나 윤동혁 선생님과 이게 논의될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경험치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북한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경험치가 소련의 변화, 그 다음에 중국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소련 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개혁 조치가 발생했던 시점을 1964년, 65년 코시킨 개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시기에 과연 소련이 핵을 포기하고 우선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이해는 했죠. 하지만 이게 핵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갔는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등소평이 개혁 조치를 취할 때 그 시점도 우리가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과연 중국이 핵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이 중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길로 들어섰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솔직하게 최소한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정치적 수단을 해야 되지만 실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번 경험치에 기반해 가지고서 세상을 한번 다르게 정말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많이 혼나게 되겠지만 그것도 제 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 없는데 그간 나온 것 중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비핵화는 긴 프로세스를 보고 현실적으로 핵을 인정한 다음에 신뢰 구축을 해서 장기적으로 풀어가자. 뭐 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역으로 됐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핵을 포기 못 시켰을 경우 계속해서 우리는 핵 있는 북한과 거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전략적인 열세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있고 결국에 그것에 이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 교수님 경험치를 말씀하셨는데 94년 제네바 합의는 동결딜했는데 북한이 핵 개발했고 2005년에는 폐기를 하기로 했는데 또 북한은 핵 개발을 했고 2012년에 229 합의해 갖고서 미사일하고 뭐 이렇게 발사 중단하기로 했는데 인공위성은 미사일이 아니다 해서 결국에 나중에 그것이 미사일 기술 개발 추진력 개발이라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 트랙 레코드가 안 좋아서 아직은 믿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인데요. 뭐 결국 정부가 판단하는 쪽으로 정책은 전개되겠지만 의심만 하고 가자.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원곤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정말 생각이 비슷해서 맞습니다. 저도 노동신문 봤을 때 그게 혹시라도 했는데 역시나 그 기술되고 그래서 이것은 어딘가가 판이 깨졌고 북한이 끝까지 주장한 것을 트럼프가 받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앞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거래의 기술을 완전히 꿰뚫고 있다. 항상 제가 도발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파이어 앤 퓨리 해서 막 전쟁할 것 같을 때도 저거 우리나라 표현으로 카드 칠 때 뻥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 책에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레버리지는 최대한 활용하라. 그 거래 기술에 있고요. 근데 협상 마지막 타결할 때는 뭐냐면은 리스크를 안지 마라. 그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판이 깨지는 리스크를 안지 않은 거죠. 트럼프가. 북한이 그런 쪽으로 역으로 활용했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준다면 뭐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어로 put him in the box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트랙, 대화의 박스 안에 김정은을 넣어놨다는 거에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보장을 제공하면서 너 이 박스 바깥으로 나가지 마. 나가면은 죽어. 왜 그런 생각도 하게 됐냐면은 마지막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헤어지는 장면을 보시면요. 트럼프는 웃으면서 앞을 보고 인사하는데 김정은은 아유 하고서는 빨리 가요. 그런 거 보면 트럼프가 협상할 때 그렇게 순하게만 나온 건 아닐 수도 있다. 뭐 기대를 해보는데 그렇게 가는 건지는 요즘 트럼프 얘기하는 거 봐서 신뢰가 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문제 우리 이 교수님 질문하고 맞아 그게 연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획기적 경제 발전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택을 했는데 어정쩡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 노동신문 그 경제 노선 나오고 계속해서 노동신문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요. 뭐냐? 자력갱생이에요. 우리 경제의 자력갱생. 그러면은 만약에 핵 문제로 이렇게 해결이 돼서 대외 여건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완전 개혁 개방으로 저는 안 가고 김정은은 뭘 원하겠습니까? 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잘 사는 걸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살아서 자기 체제가 위기가 온다면은 적당히 잘 살면서 이제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수준에 그러니까 완전히 비핵화를 하고 한국처럼 잘 사는 그쪽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핵 문제를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제재만 어느 정도 해결받고 자력갱생과 제한적인 개혁 그걸 통해서 체제는 유지하고 경제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인가 저는 아직도 의심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스스로를 그래서 영어로 I wish I'm wrong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참 틀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했던 말인데. 네, 저한테 다른 질문 없으셨고 김명현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북한 박원근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비핵화 단계와 제재 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전에 나와 있던 프레임 이외에 현재 합의된 프레임에 대해서는 아직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프레임하고 제재 단계를 연결했을 뿐이지 꼭 그게 그것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컨셉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결국 비핵화 분야에서 제시하는 단계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쨌든 첫 번째 제재 1단계 제재 해제됐을 때 이런 사업이 갈 것이고 2단계 제재 해제될 때 이런 사업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제 체제 변화가 없이는 경제 발전이나 이 개발이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은 방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병현 교수님이 그 쓰신 책에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북한이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를 분리해서 지금 정책을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지, 만약에 그래서 북한이 소위 얘기하는 뭐 베트남 모델이나 중국 모델을 같이 가져가겠다. 그래서 경제 체제는 개혁을 하되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렇다면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체제 개혁이 가능해질 수 있고 소위 뭐이 오서리테이티브한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권위주의적인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북한이 어떤 수준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내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제도 개혁을 해놓은 다음에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외부 자원이 필요한 쪽으로 경제 특구를 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부 개혁을 더 이상 하기 싫어서 그런 요 정도 선에서 멈추고 외부 자원을 끌어들여서 생활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체제 전환에 필요한 지식이나 그리고 체제 전환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서포팅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이 필요한 건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북한이 일단은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머티리얼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또 정책적 의지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사실은 남쪽에서도 그렇고 북한 쪽에서도 그렇고 내놓은 것은 이 장기적인 블루프린트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블루프린트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주어진 머티리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또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로 블루프린트를 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겠다,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충분한 논의거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북한도 5개년 계획 내놨고, 그리고 경제특구 계획 내놨고, 그것도 정책적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 자력경생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지만 또 얼마 전에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충분한 머티리얼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시장 건설, 우리가 하나의 시장 건설도 제책으로 내놨지만 사실은 하나의 시장 건설 밑에 별 다른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장 건설이 남북 한간에 만들어지려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영리적인 경제 공동체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남북한이 영리적 경제 공동체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적인 경제 통합체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고 우리가 남북한 간에 어떤 하나의 시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분한 논의도 없고 충분한 논의라기보다는 거의 논의가 없습니다. 그런 철학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도 아니고 단임제 정부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주어진 시한 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정책만 내놓다 보니까 이런 그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학자들이나 저희 KPI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오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